윤리경영 방침, 주택도시보전공사 이하 공사라 합니다. 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주택도시금융 전문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경영 활동에서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는 윤리경영을 경영활동의 의사결정과 행동 판단의 기준으로 두며 모든 임직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임직원 행동 강령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공사는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조성 및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추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공사는 반부패, 청렴, 윤리 관련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역량 함량을 도모하고 임직원, 협력사 및 국민에게 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선다. 4. 공사는 신뢰받는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패 가능성 또는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024년 8월 28일 주택도시보전공사 사장 유병태. 지금부터 클린 허그를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출신인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 다닐 때도 이제 전 직원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꼭 준법 및 내부 통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교육에서는 먼저 반부패 청렴 정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챕터에서는 청렴 정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사 윤리경영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평가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법령과 임직원 행동 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익명신고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부패 청렴 정책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부패와 청렴의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청렴이란 성품과 행동이 맑고 깨끗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적극적 의미의 청렴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반부패 개념을 넘어서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권익 정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청렴의 자세를 갖는 것은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렴은 신뢰, 윤리, 안전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국부 창출의 원천입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부의 약 81%가 사회적 자본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가 청렴도가 높을수록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렴도와 경제적 성장이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우리 공사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렴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사는 국민 주관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통한 모범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행동 강령과 운영 지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등 규정을 기반으로 윤리경영 이행 점검, 직원 대상 교육, 대외 협력 등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해 동안 공사가 수행한 윤리 경영 업무들은 정부 경영평가와 종합 청렴도 평가를 통해 평가받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국민과 외부 기관에게 공사의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경영평가에서는 공사 윤리 경영 시스템이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 모델에 적합한지, 이해 충돌 방지와 인권 경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받습니다. 종합 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지표로 구성됩니다. 청렴 체감도의 경우 우리 내부 직원과 외부 고객이 체감하는 공사의 청렴도 수준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즉, 우리 내부 직원 여러분들의 평가는 종합 청렴도 결과에 직접 연계됩니다. 청렴 노력도는 공사의 전반적인 청렴 정책 노력을 평가하며 직원 청렴 교육 수료율 등이 포함됩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정부 경영평가 윤리 경영지표 실적에도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곧 있을 청렴 체감도 조사에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청렴 정책의 기반이 되는 반부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부패 법령에는 국민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의 풀네임은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부패 사건 발생에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벗는 사건들이 발생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즉 대가성이 없더라도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 언론사에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이제 사인, 즉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인이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각종 공공적인 위원회, 이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민간인이 이제 그 위원회 위원일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공무원과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공공기관 직원, 그리고 학교 교직원, 기자들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병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대부분 국립대학교 병원은 공공기관이니까 포함되는 거고 사립대학교 병원이라도 이제 사립학교가 이제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부속 병원도 이제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원 같은 거 순서 좀 빨리 해달라고 병원에다가 청탁하고 하면은 다 여기 적용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크게 부정청탁금지와 금품 등 수수금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청탁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청탁금지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위 직책에 따른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청탁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는 15가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은
지금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15가지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 업무 처리라든가 지위 권한 남용,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든가 뭐 이러한 행위들이 해당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은 먼저 제3자에게 본인의 승진을 청탁한 경우입니다. 위반자 A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서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채용 승진에 부정하게 개입한 사례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3자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을 부탁한 경우입니다. 위반자 A는 본인의 동생 B를 위하여 직무 담당자인 C에게 B가 운영하는 통신업체와 통신원공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부탁했습니다. 이는 특정인 계약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9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식사, 골프 등 접대와 향응,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그 밖에 유무형의 일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부 강의에 의한 사례금이라든가 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또 정당한 근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이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이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은 처음에 이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할 때 3,5,10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3이고 선물은 5, 그 다음에 경조사비는 10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 오늘자인가요? 8월 27일자로 이게 아마 그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식사도 5만 원까지로 이제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식사 음식물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선물도 5만 원입니다. 선물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비는 10만 원인데 경조사비도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소위 현금으로 부조하는 거는 이제 5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이제 뭐 화환이나 이런 거 보내면은 이제 뭐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제 화환하고 부조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금액을 합쳐서 10만 원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조사 현금은 5만 원, 그러니까 화환은 5만 원짜리 보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5만 원짜리가 화환이 잘 없기는 한데 잘 찾아보시고 굳이 두 가지 다 보내셔야 되면은 화환만 보내시든지 현금 5만 원, 화환 5만 원 이렇게 보내셔야 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5만 원입니다만은 그 농가나 이런 농수산물, 농어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이런 농수산 가공 상품권 같은 것은 평상시에는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만은 추석하고 이제 설날 같은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상품권은 금지 대상입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기프티콘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카카오톡 같은 데서 보내는 그런 선물 뭐 그런 것들은 선물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만은 뭐 백화점 상품권 같이 이렇게 현금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은 선물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사적인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금지 행위입니다. 신고 제출 의무 5가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수행 중 직무와 관련한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서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이제 스스로 회피하는 겁니다. 가끔씩 뭐 특히 그 판사들이나 뭐 이런
재판받는 사람들이 뭐 회피 신청도 하고 또 이제 기피라는 걸 이제 판사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 사건을 사건 당사자랑 관계가 있으니까 안 맞겠다 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 기피고, 이제 회피는 당사자들이 이제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LH 새만금 개발공사와 같이 부동산 취급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계약 체결 등 사적인 거래를 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고위공직자가 최근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는 직무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뭐 골프를 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갔더니만 주의해야 할 게 등산도 여행에 포함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하고 등산 가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법상으로. 그리고 아까 회피, 기피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건데, 기피가 이제 그 사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기피 신청이고, 회피는 이제 판사라든가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피하는 게 회피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가지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사적으로 조언, 자문을 하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기관은 경쟁 등의 절차 없이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은 경쟁 입찰 등의 절차 없이 공사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자 등 및 또 그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특수관계 사업자 이런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 차량,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가 사용, 수익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그러한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반부패의 법령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부동산 유관부서의 재산 등록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모든 직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받습니다. 우리 공사 또한 임대리츠 및 도시금융리츠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 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법령에 이어서 공사의 임직원 행동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강령에는 임직원의 윤리 경영 이행을 위한 다양한 조항이 있지만, 오늘은 갑질 예방과 외부 강의 신고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질이란 자신의 직무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관련자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갑질은 관련 법규나 사건 당시의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공사의 이제 행동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갑질 예방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는 공사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금품 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이 직무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 등에게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이제 뭐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뭐 세탁소 뭐 맡기고 와라 뭐 이런 것들 이제 업무와 무관한 이런 사적 노동을 지시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민원을 고의로 지연 처리하는 행위,
또 직원에게 직무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우리 공사의 의무를 전가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직원의 착오로 누락한 이런 비용을 용역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기거나 상급자가 술을 마시고 자기 집까지 부하 직원한테 운전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강령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외부 강의 등의 신고입니다. 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휘 직책에 따른 영향력으로 요청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 이를 외부 강의로 보고 그 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은 이제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강의 대가로 받는 강의료 상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1시간 이내인 경우는 4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시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반드시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나갔을 때 이제 복무 처리의 경우에는 개인 휴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공사의 업무 수행과 명시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례금을 받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인 경우에는 이런 신고 대상에서 예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만 원 이상의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강의 내용 중에 공사의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기밀 사항들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신고 절차 및 보호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행동강령 소관 부서인 준법지원처 윤리경영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부조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렴정책의 중요성부터 반부패 법령과 우리 공사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익명신고 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공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가진 그런 조직이 되고 또 그런 조직 문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청렴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